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을 위한 인문학,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죠. 자본주의,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캐피탈리즘. 이즘. 이 이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주의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나 무슨 주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 내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칭할 때 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뭐뭐뭐주의, 뭐뭐주의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본주의자가 아닌 누군가가 이제 붙여준 말이죠. 이 시간에는 그 자본주의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몰락해 있고 정치 체제도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죠. 남아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지금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좀 우리가 딱 막혀버리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기원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인 시대적으로 쭉 거쳐 올라가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있죠.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 이건 프랑스 말로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 재생. 헬레니즘이 재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인문학 기초 때부터 쭉 거슬러 내려오면서 헬레니즘에 대해서 공부했죠. 인문학의 첫 강의 때 우리가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인데, 바로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문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15세기 중엽부터 시작됐어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금 피렌체죠. 피렌체에서부터 그 메디치 가문에서부터 이제 이게 그 르네상스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죠. 그 르네상스의 정신, 인간의 부활, 인간성의 재생, 이성 중심주의, 이것이 결국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를 싹 틔우게 했죠. 그 계몽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게 되면 항상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하는 발전주의, 진보주의 역사관을 만들어냈어요. 그 발전주의, 진보주의 역사관에서부터 싹이 튼 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자본주의인데, 그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어떤 시각인가 하면, 하나는 칼 막스적인 시각. 어떻게 보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의 대표자죠. 유물론. 결국은 우리가 삶을 위한 인문학 시간 처음에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베이컨과 칸트까지 쭉 데카르트 내려왔죠. 경험론과 관념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전통이 계속 요 자본주의에도 내려와요. 특히 이 칼 막스는 유물론자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칼 막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칼 막스하고 반대편에 서서 또 칼 막스를 비판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대쪽의 관념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념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칼 막스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스 베버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가면서,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상호 보완적으로 잘 조화시키면 자본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칼 막스적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칼 막스적인 관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정치 체제가 움직여지는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계몽주의에서 싹 틔웠던 이 합리성, 이성의 혁명,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인간의 이성이 혁명을 일으켜요. 주관적인 사고에서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합리성이 싹이 트면서 이것이 과학을 발전시켜죠. 과학을 발전시켜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이성혁명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인클로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그냥 농부들이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울타리를 친 다음에, 왜 울타리 치냐 하면 사람은 울타리가 필요 없지만 동물들은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구상에 울타리가 치어진 게 바로 뭐냐면 양을 그냥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방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던 농산물들은 싹 치워버리죠. 폐기시켜버리고 풀을 키워서 양을 먹여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양을 대량으로 방목해서 양털을 가지고 생산을 하죠.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방적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양털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죠. 양털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농사 짓는 농업은 다 없애버려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산업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어디 갑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농사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농민들을 쫓아내버리니까 농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런던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노숙자 행세를 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빈민이 돼버려요. 생산하지 못하는 도시에 가서 빈민이 돼버린 그 농부들, 그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이 뭐냐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이게 바로 뭐냐면 무산계급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무산계급이 출현해요. 그 무산계급을 지칭해서 결국은 부르주아와 무산계급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해한 사람이 바로 칼 막스죠. 이 무산계급은 노동을 하지 못하고 노동이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노동이 자본에 종속돼 버리죠. 그래서 칼 막스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무상계급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노동에 종속돼 버리고 자본에 종속되고 결국은 그러한 대립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칼 막스가 보는 자본주의의 기원이에요. 결국은 자본주의는 그런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사회 안에서 인간을 이분법적인 대립구조 속에 가두어두는 양극화 현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 막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를 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칼 막스를 비판한 사람이 막스 베버인데, 이 막스 베버는 어떻게 자본주의를 보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칼 막스가 보듯이 물질 구조, 하부 구조가 아니라 상부 구조라는 거예요.
정신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책이, 칼 막스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칼 막스가 볼 때는 자본주의는요, 정신이 아니에요. 물질 구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경제 구조,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인데, 막스 베버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한 하부 구조, 경제 구조, 물질 구조,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뭡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개신교의 윤리. 말하자면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윤리에서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국보다 이미 프랑스의 물질적인 구조, 자본주의 구조는 더 먼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나오지 않고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영국에 있는 그 개신교 정신,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의식인가 하면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유럽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의 사고구조 속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물질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질 자체를 선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보면 이 물질은 신과 대립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부정적인 내 안에 어떤 죄된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을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개신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청교도들의 윤리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형성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세속적인 거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봐서 그 성직자들이 하는 일만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노동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사람이 일한다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인간이 범죄해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결과가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세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개신교 정신 속에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신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은 나의 죄된 본성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까지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죠. 이게 바로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론. 용서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이제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노동했던 것과 지금 노동했던 게 똑같아요. 과거에도 내가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농사를 지었는데 과거에 농사 지을 때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종교인이 되면서 신에게 종속되면서 용서받게 되면 내가 했던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소명설이죠. 직업 소명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도 이제 다 축복이고 거룩한 것이다. 신이 나에게 준 소명으로 의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아주 정말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능률이 오르죠. 효율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본이 더 많이 쌓이게 되죠.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근데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돈은 부정적인 건데 이제 그 돈을 신이 나에게 준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땀 흘려 일하면서 자본이 더 축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영국에 있는 그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의 의식 속에 윤리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성한 것이다. 나의 모든 직업은 나 신성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그렇게 해서 정반대 입장,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식의 변화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이게 막스 베버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이 물질 구조, 경제 구조, 산업 구조가 바뀌어진 결과가 자본주의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종합하고 조화시킬 때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